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죽어도 못 잊을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져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사람. 눈을 감으면 떠오르고 눈을 뜨면 또 그리운 사람.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죽어서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연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일지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 땅 학처럼 고고한 소백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항림촌이라 불렀습니다. 학이 깃드는 숲이라는 뜻이었지요. 실제로 봄이면 외가리떼가 날아와 소나무 위에 둥지를 틀었고 여름이면 개울 소리가 밤새 자장가처럼 흘렀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곳에도 슬픈 사람은 삽니다. 그 마을에 옥분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8. 조선의 기준으로 보면 젊다고도 늙었다고도 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옥분의 얼굴에는 그 나이보다 훨씬 많은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옅은 그림자, 입술 끝에 말 못할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는 눈빛. 옥분은 과부였습니다. 혼인한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역질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그해 가을, 25의 남편 이돌봉은 열사흘을 앓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도 이미 세상을 뜬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조그만 초가집 한 채와 텃밭 몇 대기,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엾게 여기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부는 조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젊은 과부는 더욱 그러했지요. 이웃 안악들은 자기 남편이 옥분집 근처를 얼쩡거리면 눈을 치켜뜨고 과부 집에 드나드는 남자가 있다 하면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용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바느질을 하다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날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날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훈장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항림촌에 서당이 생긴 것은 옥분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훈장어른은 한양에서 과거에 3번 낙방하고 내려온 선비였는데 비록 벼슬은 못했어도 글솜씨와 인품만큼은 고을에서 으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훈장어른 덕분에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웠고 그 훈장어른 덕분에 마을에 문기가 생겼다고 어른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그 훈장어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새 훈장을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늦가을 오후 항림촌에 낯선 선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류성원. 나이는 32. 한양 명문가 출신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그를 보았을 때 누구할 것 없이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서늘하면서도 웃을 때는 봄볕처럼 따뜻한 인상으로 바뀌는 사람. 흰 도포에 갓을 쓰고 책 보따리를 등에 진 채 마을 어귀에 섰을 때 항림촌의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은 그날 물을 길어오다가 우물가에서 그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은 얼른 시선을 피하며 물동이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도 그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눈.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눈. 혼자 있는 사람의 눈이다. 옥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류성원 선비가 마을에 온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옥분의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시각. 옥분이 바느질을 하다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옥분은 처음에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항림촌은 산골이라 밤바람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툭, 툭, 툭. 분명히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과부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옥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혹시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대꾸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더니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대문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흔적도 그냥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툭, 툭. 항상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박자였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하게 마치 조심스럽게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옥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이상하게도 무서움보다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뭔지 알 수 없는 감정.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느낌. 저게 외로운 소리다.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밤.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대문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류성원이라 하오. 새로운 훈장이요. 옥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훈장 어른이 어찌 이 밤중에 물 한 그릇만 청할 수 있겠소? 목이 몹시타오. 옥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부집에 밤중에 남정네가 찾아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살 일이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부는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류성원이 서 있었습니다. 도포가 이슬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했습니다. 선비는 마루에 앉았고 옥부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비는 물을 받아 마시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말이 없었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선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폐를 끼쳤소. 밤마다 불이 켜져 있기에. 불이요? 저쪽에서 보면 이 집 장에 호롱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어. 나도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아서 동병상련이랄까?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소. 옥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알아본다는 말. 신뢰가 많았소. 다시는 오지 않겠소. 선비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옥분이 말했습니다. 내일 밤도 불은 켜져 있을 거예요. 말하고 나서 옥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류성원은 밤마다 옥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넘으면 툭툭 문을 두드렸고 옥부는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한 시즌이, 때로는 두 시즌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야기는 다양했습니다. 류성원은 한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시험 이야기, 벗들 이야기, 젊은 날의 꿈 이야기. 옥부는 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남편 이야기,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 처음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를 살피듯 건드려도 되는 곳과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을 탐색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류성원이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꺼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있어. 가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 혼례를 약속한 여인이 있었어. 역질이 돌던 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잃은 것과 같은 해, 같은 역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오셨군요. 있던 곳에 있으면 그 여인의 흔적이 너무 많았어. 골목마다, 시장마다, 노을마다 그 얼굴이 보였어.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집안 곳곳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보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릇 하나, 신발 한 켤레, 창문 너머 감나무 하나까지도 다 그 사람이었던 날들, 그리움이라는 게 참 지독하지요.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류성원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도 그렇소? 그렇소.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밤마다의 만남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우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서로의 그리움을 이해하는 사람,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옥부는 밤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텃밭을 가꿀 때도, 바느질을 할 때도 어느 순간부터 자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과부가 남정네를 기다리는 것은 조선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류성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는 종종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새 훈장이 학식도 높고 가르침도 훌륭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아이들은 훈장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는 옥분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 집에 밤마다 남자가 드나든다더라. 처음에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항림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남의 일은 금방 알려졌습니다. 이웃집 안악 복순이 옥분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옥분 씨, 요즘 밤에 손님이 많다더구만.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모르는 척하지 말고. 마을이 다 알아. 새 훈장 선비가 밤마다 찾아온다고. 옥분 씨도 이제 슬슬 새 인생 살아야지. 근데 그게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 훈장 선비도 체면 있는 분인데. 복수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호기심에 찬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툭, 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되다가 멈췄습니다. 다음 날 류성원은 우물가에서 옥분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오지 마세요. 옥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차갑게 들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류성원은 잠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소문 때문이요? 소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과부예요. 훈장 어른은 점잖은 선비이시고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서로 상할 뿐이에요. 류성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하는 것이 두렵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류성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류성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소. 그날부터 류성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툭툭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에 호롱불을 켜놓고 옥부는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을 놓쳤습니다. 주었습니다. 또 놓쳤습니다. 닷새째 밤에는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일회째 밤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인가? 옥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이후로 이런 감정은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은 이 느낌. 무언가 매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옥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훈장 선비가 아프다더라. 옥부는 장터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열이 꽤 높다던데. 혼자 사니까 돌봐줄 사람도 없고. 옥부는 장바구니를 든 채로 멈췄습니다. 아프다고? 그날 저녁 옥부는 솥에 죽을 끓였습니다. 밥도 아니고 죽을.
자신도 왜 죽을 끓이는지 이유를 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죽이 먹고 싶었다고 그냥 많이 끓여서 남은 것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옥부는 죽그릇을 들고 서당 뒤편 훈장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기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히 아팠습니다. 옥분이요. 죽을 좀 가져왔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류성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가 거뭇했습니다. 열이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옥분을 보자 억지로 웃었습니다. 와줬어? 옥분은 대답 대신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류성원이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는 기침이었습니다.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굳었습니다. 옥부는 얼른 손을 뗐습니다. 류성원은 기침을 억누르며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그 두 마디가 옥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류성원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집에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자정이 넘으면 마을 소문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염두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류성원이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먼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별만 가득한 하늘. 오늘은 왜 이리 조용하세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류성원이 천천히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거운 눈빛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사실은 내가 이 마을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오. 옥분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류성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남편 이돌봉. 나와 어린 시절 벗이었소. 옥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 한양에서 같이 글을 배웠소. 10살부터 15살까지.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나서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류성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돌봉이가 죽기 전에 나에게 편지를 보냈소. 마지막 편지였는데 거기에 당신 이야기가 가득했소. 자기가 죽으면 혼자 남을 아내가 걱정된다고. 아무도 없는 세상에 혼자 두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소. 벗의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소. 혹시 힘들면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었소. 그런데 류성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고 나서는 다른 마음이 생겼소. 그것이 두렵소. 돌봉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밤하늘의 별빛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옥부는 오래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내를 혼자 두는 것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그 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봉이가 그런 편지를 썼군요. 그렇소. 바보같이 자기 걱정이나 하지. 옥분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류성원도 눈가가 젖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이돌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류성원이 기억하는 이돌봉. 그래서 더 선명해지는 남편의 모습. 옥분은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두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 중에 김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땅이 많고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과부 옥분의 텃밭을 탐내고 있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과부가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라며 슬쩍 자기 집 머슴에게 옥분을 드리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옥분이 단칼에 거절했지요. 그 김진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밤마다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동네 망신이요. 훈장 자리도 파해야 하고 과부는 쫓아내야 하오. 마을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김진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자리에 마을 이장이 있었습니다.
이장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지만 김진사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옥분의 집 앞에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대문에 나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삭였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류성원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마을 어른에게 불려갔습니다. 훈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류성원이 옥분의 집에 왔을 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괜찮소. 류성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마을 훈장 자리가 전부는 아니오.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저 때문에 자리를 잃으시는 거잖아요. 당신 때문이 아니오. 세상의 좁은 눈 때문이요. 옥분은 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가면 되지요. 이 집이야 어차피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팔면 되고요. 어디로 가려고? 모르겠어요. 류성원이 옥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겠소. 옥분은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과 함께 가겠소. 새 곳에서 새로 시작하겠소. 내가 훈장 노릇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소.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그건 혼례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렇소.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봉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류성원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돌봉이가 내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소. 성원아, 내가 나보다 오래 살거든 내 아내가 외롭지 않게 세상에 좋은 인연을 보내달라고 하늘에 빌어다오. 라고. 옥분은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지려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 당신을 보았을 때, 돌봉이가 나를 보낸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소.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마당 어둠 속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였습니다. 그 뒤에 마을 어른 두세 명이 함께였습니다. 요것 봐라. 과부 집에 밤마다 선비 나으리가 들어앉아 있었구만. 김진사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잡혔으니 관아에 고하면 되겠소. 류성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구하겠다는 것이요? 과부가 남정네를 끌어들여 음란한 짓을 했다는 죄목이지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요. 문도 열어두고 보는 눈도 있어. 글쎄요. 관아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요. 조선 법도의 과부의 행실은 엄격하지 않습니까? 류성원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어른, 옥분이 일어서서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관아에 고하세요. 마을 어른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떳떳하오. 제가 이분을 집에 들인 것은 이분이 죽은 제 남편의 오랜 벗이기 때문이오. 남편의 벗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밤중에 남정네를 집에 들이는 것은 죽은 제 남편이 생전에 제일 친하게 지낸 벗이 먼 길을 돌아 찾아왔는데 박대하는 것이 도리입니까? 관아에 가서도 그렇게 말하겠소. 그리고 이분은 저에게 혼례를 청하셨소. 저는 그 청을 받아들일 것이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부가 재가를 하겠다고. 조선 법도에 재가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제가 즉 과부가 다시 혼례를 올리는 것은 조선시대의 사대부 집안에서는 금기시되었지만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옥부는 사대부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평민이었습니다. 류성원이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이 여인에게 혼례를 올릴 것이오. 관아에 구하고 싶으면 구하시오. 다만 이것은 분명히 말해두겠소. 이 여인을 음해하는 자가 있다면 나 류성원이 가만히 있지 않겠소. 류성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어른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항림촌에서 나온 옥분과 류성원은 마을에서 한 나절 거리의 다른 고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류성원은 그곳에서 훈장을 맡았고 옥분은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새로운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가르침이 훌륭한 훈장 어른,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이웃을 돕는 훈장 마님.
봄이 오면 옥부는 텃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여름이 오면 마루에 앉아 류성원과 밤바람을 쐈습니다. 가을이 오면 함께 감을 땄습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한때 옥분의 창에 켜져 있던 호롱불은 이제 혼자 켜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켜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달빛이 창에 가득 들어오는 밤이었습니다. 그 달빛 속에서 이상하게도 이돌봉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달이 환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고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달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서 잘 지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뒤에서 류성원이 왔습니다. 잠이 깼냐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류성원은 말없이 옥분의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달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죽은 남편의 마지막 편지 한 장이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조선시대 과부의 삶은 가혹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옥부는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류성원은 벗의 부탁을 가슴에 새긴 채 그 긴 길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자정이 넘은 밤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사랑. 툭, 툭. 여러분의 가슴에도 아직 그런 소리가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